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소 불명으로 포관 중이던 오래된 우편물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내 윤서에게 찾아온 편지를 보니 발신인은 최영민이라는 낯선 남자. 편지 날짜는 결혼 1년 차 여름이었습니다. 상우 씨는 생각했어요. 오래된 편지네? 아내한테 무슨 일이지? 호기심에 편지를 열어본 순간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상우라고 하고요. 올해 43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재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평소에 말수가 적은 편이고 책임감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아내 정윤서는 41살이고 전업주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아내였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집안일을 척척 해내고 제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곤 했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정한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됐는데 아이는 없지만 둘이서 나름 평화롭게 살아왔어요. 사실 저는 연애를 많이 해본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공부에만 집중했고 직장 다니면서도 승진에만 신경 썼거든요. 그런 제게 윤서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늘 제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도 보고 가끔씩 짧은 여행도 다녔죠. 윤서는 특별히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다녔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옷도 수수한 걸 선호했습니다. 그런 소박한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도 내 아내는 정말 착해. 바람 피울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곤 했거든요. 우리 부부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크게 싸우는 일도 없었고 서로에게 큰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야근으로 늦어져도 윤서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윤서가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고 하면 저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한 통의 편지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편지가 만약 제때 도착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실은 그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한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윤서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게 전부였거든요. 주변에서 보기엔 정말 평범하고 화목한 부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월말 결산 업무로 바쁘게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오후 4시쯤이었나 집에서 윤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으로 온 우편물이 있다고 해요. 주소가 잘못돼서 한참 보관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고 우편물이나 잘못 배달된 택배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럼 찾으러 가봐라고 대답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윤서의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뭔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어요. 무슨 우편물이었어?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옛날 편지 하나 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평소 윤서답지 않게 시선도 제대로 맞추지 않았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윤서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우연히 그 편지를 발견했어요. 거실 서랍 안에 살짝 구겨진 채로 들어있더군요. 봉투를 보니 발신인 이름이 최영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편지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1년 됐을 때 여름이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편지를 꺼내 읽어봤는데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윤서야, 그날 넌 너무 예뻤어.
우리가 보낸 그 여름밤 잊지 못해. 남편과 헤어질 수 있다면 언제든지 기다릴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뭔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는데 분명히 제 아내 윤서에게 보낸 편지가 맞았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편지를 다시 넣고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아침밥을 먹는 동안에도 윤서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윤서가 맞나 싶었거든요.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여름밤이라는 표현, 남편과 헤어질 수 있다면이라는 말들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최영민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윤서와 어떤 관계였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됐을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윤서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최영민이라는 사람 알아? 그 순간 윤서의 얼굴이 확 굳어지더군요. 몇 초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왜 갑자기 그 이름을 물어봐요? 라고 반문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누구야? 모르는 사람인데?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을 텐데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우체국에서 온 편지 봤어 라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사실은 그 사람이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결혼 초에 잠깐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하지만 그게 다예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고 이미 다 정리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결혼 초에 있었던 감정적 흔들림 정도로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윤서의 말투가 너무 정리돼 있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후회하는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들킨 것에 대한 당황감 같은 게 더 컸습니다. 그럼 그 여름밤이라는 건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한번 만난 거예요. 커피 마시고 이야기한 게 전부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편지에 나온 표현들이 단순히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한 정도로 쓸만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너무 예뻤다, 잊지 못한다는 표현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감정적이었어요. 며칠 동안 윤서를 지켜봤는데 평소와 다른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편지 얘기를 꺼낼 때마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루더군요.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는다거나 제가 가까이 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는 행동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윤서가 갑자기 과거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어요. 우리 결혼 초에 정말 행복했죠.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자꾸 했습니다. 마치 그때의 기억을 제가 좋게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최영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는데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서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윤서의 옛 물건들을 뒤져보면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서가 마트에 간 사이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옛날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발견한 게 윤서의 예전 핸드폰이었어요. 결혼 2년차쯤에 기종 변경하면서 서랍에 넣어둔 거였는데 혹시나 해서 충전해봤더니 켜지더군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내용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삭제된 메시지들까지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최영민과 나눈 수많은 대화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정말 노골적이고 은밀한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그 편지가 쓰인 시기 즈음의 메시지들을 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핸드폰 속에서 발견한 메시지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내가 생각났어. 오빠랑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가짜 같지가 않았어 라는 윤서의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그날 여관에서 마지막으로 안긴 게 진짜 내 결혼 같았어.
지금 남편이랑 있는 이 집이 오히려 이상한 꿈 같아라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윤서가 아니었어요. 평소에 수줍어하고 조용했던 그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대화가 우리 결혼 후 몇 달 동안 계속됐다는 거였어요. 최영민의 답장들도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결혼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우리가 함께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잖아라든지 남편 모르게 나올 수 있을 때 연락해. 항상 기다리고 있어라는 식의 내용들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적 흔들림이 아니라 완전한 불륜 관계였습니다. 사진첩을 열어봤을 때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호텔에서 찍은 셀카들이 여러 장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윤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한 화장에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둘이 만난 장소들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제가 야근한다고 연락드린 날들, 출장 간다고 했던 날들에 둘이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승진 준비로 바쁘다고 집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던 날 윤서가 남편이 집에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밤늦게까지 괜찮을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윤서가 친구들과 만난다고 할 때 혹은 친정에 간다고 할 때 의심 한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조심히 다녀와 재미있게 놀고 와라고 말하며 보내줬는데 그 시간들을 다른 남자와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윤서가 최영민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정말 착해. 너무 착해서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뒤에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메시지 날짜들을 보니 이 관계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이유도 윤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가 아니라 최영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 메시지에서 윤서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라고 물어봤고 최영민은 물론이지. 우리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어 라고 답했더군요.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기억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최영민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메시지에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서 그의 직장을 알아냈어요. 다행히 아직 같은 도시에 살고 있더군요. 하지만 막상 그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최영민은 46살의 평범해 보이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외모도 특별할 게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제가 왜 윤서가 이런 사람에게 빠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말솜씨가 좋고 자신감이 넘치는 타입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정윤서 남편 한상우라고 합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니까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하면서 아, 그렇군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정말 뻔뻔한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체국에서 온 편지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옛 핸드폰에서 당신과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봤고요 라고 말했더니 그제야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그건 정말 오래된 일이잖아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왜 지금 와서 그러세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메시지 스크린샷들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최영민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지더군요. 이걸 어떻게? 라고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실 저도 피해자예요. 윤서가 먼저 접근했고 저는 그냥 거절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런 뻔뻔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러 놓고 피해자라니요. 그럼 이 편지는 누가 보낸 거죠? 윤서가 먼저 보내달라고 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그때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면 분명히 최영민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만날 장소를 정하는 것도 호텔을 예약하는 것도 대부분 그가 했더군요. 그런데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 정말 화가 났어요. 나중에 윤서가 결혼한 줄 알고 연락을 끊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끝까지 만나려고 했거든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이 사람이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윤서는 정말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남편분도 아시겠지만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걸 보고 정말 주먹이 먼저 나갈 뻔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제 아내와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게 너무 치욕스러웠어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인데요.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 같네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최영민은 그제야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윤서와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프린트했습니다. 메시지 내용, 사진들, 그리고 그 편지까지 모든 걸 준비했어요. 저녁 시간에 윤서가 평소처럼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없이.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차근차근 꺼냈습니다. 먼저 그 편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메시지 프린트물들, 마지막으로 사진들을 올려놓았어요. 윤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말한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야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서류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보던 그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오래전 일이에요. 그때 제가 잠깐 잘못 생각해서 라고 변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6개월 동안 계속된 게 잠깐이야?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이 실수야? 나를 바보라고 놀린 메시지들도 실수야? 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킨 것에 대한 절망감 같은 게 더 컸어요. 말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빌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 편지가 제때 도착했더라면 난 너랑 결혼 안 했어 라고 말했을 때 윤서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동안 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이혼하자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윤서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최영민을 만나고 왔어 라고 말했더니 윤서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걸 보니 아직도 자기들끼리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자기는 피해자라고 하던데 내가 먼저 유혹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더니 윤서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접근한 건 그 사람이었는데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서로 탓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결국 둘 다 파렴치한 인간들이었던 거죠. 누가 먼저든 상관없어. 이미 다 끝났으니까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서가 제 팔을 붙잡으며 여보 정말 미안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줘요 라고 애원했지만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신뢰는 완전히 깨졌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별실에서 잤습니다. 윤서는 밤새 문 앞에서 훌쩍거리며 사과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냥 밖에서 사 먹고 회사로 갔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해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메시지 내용들과 사진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했어요. 며칠 후 최영민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윤서에게도 이혼 협의를 요구하는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윤서는 그 서류를 받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말 이혼하려는 거예요?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간자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했고 최영민의 재산 상태까지 조사했습니다. 이런 일로 시간과 돈을 써야 한다는 게 억울했지만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고 싶었어요. 첫 번째 법정 출석일, 최영민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왔지만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재판장에 들어서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급하게 시선을 돌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이미 이긴 기분이었습니다. 최영민 측 변호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고 피고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선처를 호소했어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메시지 내용들을 법정에서 읽어주니까 최영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윤서가 증인으로 출석한 날이었습니다. 윤서는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륜 관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윤서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최영민이 갑자기 저는 윤서 씨가 이혼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났던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완전히 윤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럼 피고는 불륜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최영민은 아니요. 하지만 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끝까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윤서를 더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최영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윤서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보면 마치 진실한 사랑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막상 법정에서는 모든 책임을 윤서에게 떠넘기려고 했어요. 원고의 아내가 더 적극적이었다는 식으로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증거들은 명확했어요. 호텔 예약, 만날 장소 섭외, 심지어 윤서의 거짓말까지 도와준 흔적들이 모두 남아 있었거든요. 최영민이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재판장도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에서 최영민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영민은 즉석에서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사가 2심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조언하는 걸 들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최영민이 저를 째려보는 눈빛을 봤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윤서와의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불륜이 명확히 입증됐기 때문에 윤서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받을 수 있었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윤서는 끝까지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그동안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갑자기 공허해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짐을 하나 덜어낸 것 같은 홀가분함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 윤서는 이혼 판결 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미안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라는 문자를 보내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고 더 이상 그 사람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최영민도 2심에서 결국 항소를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장기 휴직을 신청했어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회사에서도 이해해주고 충분히 쉬다 오라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자세한 사정을 몰랐지만 제가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건 알고 있었나 봐요. 한 달 정도 서울에 있으면서 정리할 일들을 마쳤습니다. 집도 정리하고 윤서 관련 물건들은 모두 처분했어요. 특히 그 옛날 핸드폰과 메시지들, 사진들은 완전히 삭제하고 폐기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이었는데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순박했어요. 작은 펜션을 한 달 단위로 빌려서 지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산책하고 낮에는 톡수하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처음엔 윤서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들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숨막히게 살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거짓 속에서 진실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마을에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생은 길어.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용기지.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아직 43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이 남았거든요. 석 달 정도 시골에서 지낸 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회사로 폭직했는데 동료들이 많이 건강해 보인다고 말해줬어요. 실제로 그 시간 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감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주말엔 등산도 하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렸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믿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윤서나 최영민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더 이상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고 더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평생 속고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에 완벽한 거짓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진실이 아무리 늦게 도착하더라도 아주 늦은 편지 한 장이라도 결국은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7년 동안 완벽한 아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은 결국 그에 맞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최영민은 2,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했고 윤서는 이혼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둘 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동이 알려졌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건지 아니면 저처럼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할 건지 궁금합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겠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습니다.